여보, 요즘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거 알아요? 정수기가 소파에서 일어나 앉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나랑 재혼한 거 후회되죠?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후회된다고 하자니 너무 잔인한 것 같았고, 아니라고 하자니 제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수기는 혀를 차더니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5세 김인수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결심했죠. 외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 삶은 더 답답해졌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제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고 제 시간도 전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재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했고 제 돈을 쓰는 것조차 간섭을 받았습니다.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관계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그럼에도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정말 이런 것이었을까요?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재혼은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처럼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면 재혼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4년 전 35년을 함께 산 아내 순덕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1년을 버텼어요. 그 1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순덕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었죠. 순덕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나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여보하고 불러줄 사람이 없었고 혼자 먹는 밥은 이렇게나 서러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사이였어요. 큰아들은 부산, 딸은 인천에 살면서 가끔 전화는 하지만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지내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녁 되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밤이 되면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2년, 3년 계속되니까 제 자신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서요.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2달쯤 지났을 때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빠, 탁구 잘 치시네요. 저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옷차림에 밝게 웃고 있는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김정숙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나이는 63세라고 했습니다. 아, 네. 제가 잘 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정수기하고 탁구를 치게 됐습니다. 운동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보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지더라고요. 정수기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어요. 정수기도 저처럼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왠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1달, 2달이 지나면서 정수기와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됐습니다. 탁구도 함께 치고 산책도 같이 하고 가끔 식사도 같이 했어요. 정수기는 성격이 밝고 씩씩해서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거든요. 3달쯤 됐을 때 산책 중에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망설이는 저를 보며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저 같은 사람 싫으세요? 저는 오빠 같은 분하고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아버지가 외로우시면 아버지 인생이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큰아들도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게 허락으로 들렸습니다. 재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동네 한정식집에서 양가 자식들과 몇몇 친구들만 불러서 식사만 했어요. 정수기가 제 집으로 들어왔고 처음 며칠은 서먹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정수기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줬어요. 오빠, 일어나세요. 밥 다 됐어요.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 둘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저녁이 되면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주말이면 같이 공원에 나가 산책도 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자네 참 복 받았네. 새댁이 착하고 알뜰하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선택했어. 정수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순덕이가 떠난 뒤로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됐고 집에 돌아오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딱 6개월까지였습니다. 재혼한 지 6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부터 정수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그 정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재혼한 지 6개월하고도 보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가봤더니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정수기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수기는 피곤하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반찬이 몇 개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계란 3개를 꺼내서 프라이를 해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정수기는 매일 아침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고 저는 혼자서 아침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반찬이 없었습니다. 쌀도 바닥이 보일 정도였죠. 정수기한테 쌀을 사야 한다고 말했더니 제가 사오라고 했어요. 자기도 할 일이 많다면서요. 혼자 마트에 가서 쌀도 사오고 라면도 몇 봉지 사왔습니다. 그렇게 저녁은 주로 라면으로 때우게 됐어요. 매일 라면만 먹다 보니 속이 쓰려왔습니다. 2주일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으로 들어섰는데 웬일인지 정수기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반가웠죠. 그런데 정수기는 저한테는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건 자기가 먹을 거라면서요. 저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기 굽는 냄새도 풍겨왔어요. 하지만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라면 한 봉지를 꺼내서 끓였죠. 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수기 딸 미영이가 외손주 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정수기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활짝 열더니 거기서 갈비찜이 나왔어요. 큰 통에 가득 담긴 갈비찜이었습니다. 잡채도 나왔고 동그랑땡도 나왔고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나왔어요. 어제 만들어 놨다더군요. 딸이 온다니까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제 저한테는 라면을 먹으라고 해놓고 딸을 위해서 갈비찜을 미리 준비해 놨다니
냉장고 안에 이런 음식들을 숨겨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미영이네 가족은 와글와글 떠들면서 배불리 먹었어요. 저는 옆방으로 가서 라면, 국물이 남아 마저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라면, 국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미영이네가 돌아갈 때는 반찬까지 여러 개 싸주더군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쯤 지나서 일요일 오후에 제 딸 수진이가 손녀 지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지은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손녀를 품에 안으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수진이는 배를 사왔다며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그때 안방에서 정수기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정수기는 대충 고개만 까딱하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죠. 지은이가 목이 마르다며 주스를 달라고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음료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자도 없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다음에 꼭 사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손목시계를 쳐다보더니 지은이 학원 시간이 돼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기가 나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자주 와요? 불편하게. 수진이 얼굴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이는 지은이 손을 잡고 서둘러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정수기를 돌아봤습니다. 내 딸이고 내 손주인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죠. 정수기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못 갈 것 같다고. 아버지 편찮으시면 자기가 찾아오겠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죠. 저는 매달 1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중 70만 원은 생활비로 정수기한테 주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했어요. 그날 인천에 사는 수진이한테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수진이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만 남았고 지은이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했어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이틀쯤 지났을 때 정숙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제 통장 사본을 손에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딸한테 20만 원 보냈네요. 우리 돈을 왜 당신 딸한테 퍼줘요? 저는 내 연금이라고,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이는 재혼하면 우리 돈이라고 소리쳤어요. 자기 딸한테도 똑같이 2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편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했죠. 그럼 당신 딸한테도 주지 마요. 정숙이 목소리가 온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옆집에서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새벽 5시 반 공원 산책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숙이가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운동해야 한다면서요. 문제는 정숙이가 제대로 걷지를 않는다는 거였어요. 10분 걷다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가라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늦췄죠. 그런데 또 5분 걷다가 또 앉아버렸습니다. 계속 불평만 했어요. 맨손 체조할 때는 옆에서 구경만 하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나이 좀 생각하라고요. 저는 점점 운동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가 안 나온다기에 혼자 나갔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산책도 하고 체조도 하고 친구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숙이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나가려고요? 나는 뭐예요? 같이 가자고 하면 불평하고 혼자 가면 서운해하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산책을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공원 가는 게 두려워졌거든요. 집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저희 모임이었죠.
재혼하고 나서는 그 모임도 자주 못 나갔어요. 석 달 만에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꼭 나오라고요. 저녁 6시에 동네 삼겹살집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기도 굽고 소주 한잔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참 오랜만에 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수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라면 먹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기 파티하네요. 친구들이 고기 굽던 손이 멈췄습니다. 모두들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뭐예요? 나는 집에서 굶고 있다고요. 정수기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저희를 쳐다봤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정수기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들한테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 근처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순덕아,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숙생만도 못했습니다. 벤치에서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원히 밖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수기는 소파에 앉아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오늘 그게 뭐 하는 짓이었소? 뭐가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요.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는 게 좋소? 망신이요? 당신이 나한테 하는 짓은 뭔데요? 말이 오가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합시다. 더는 못 살겠소. 정수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재산분할 받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수기한테 저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재혼 기간이 1년 남짓이라 재산분할은 많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나눠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다 준다 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기한테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으니 협의 이혼 절차를 밟자고요. 정수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집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잃어버린 것들부터 세어봤습니다.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이제 그 친구들 얼굴 보기도 민망합니다. 딸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수진이는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손녀 지은이도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평온한 노후도 잃었습니다. 새벽 산책도 못하게 됐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눈치 봐야 했어요. 제 시간, 제 자유, 제 공간, 모든 게 통제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봤습니다. 생활비로 나간 돈만 해도 수백만 원이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건 정서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받았어요. 저 아내 순덕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순덕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소. 외로움이 두려워서 아무하고나 손잡은 제가 한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이와 함께했던 35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순덕이가 제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 사람이랑 곧 이혼할 거야. 수진이 목소리에서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부산에 있는 큰아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아들도 다행이라고 했어요. 자식들이 다시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은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달쯤 있으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정수기는 벌써 짐을 싸서 딸네 집으로 이사 갔어요. 다시 혼자가 된 집.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혼자 있는 게 둘이 있는 것보다 덜 외롭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재혼했는데 재혼 생활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웠으니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결혼은 별개라는 거요.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면 외로움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암호하거나 재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혼자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불행합니다. 저는 가장이 아니라 하숙생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숙생만도 못했어요. 제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제 시간을 빼앗기고 제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제 친구들도 제 평온한 일상도 모두 잃었어요. 재혼하시려거든 최소한 1년은 지켜보세요. 6개월은 연기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6개월 지나면 나타나거든요. 상대방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돈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서 결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시간이 약입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외로움도 점점 줄어듭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세요. 잘못된 재혼은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외로움과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외로워서 재혼을 생각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재혼했는데 후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처럼 후회하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시든 함께 사시든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